함께 제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전북 교육의 현재와 미래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선 전북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전북의 현실은 어떤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인구를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5,180만 정도 되는데 전북은 180만이 무너져서 이제 178만 8천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면 약 3.4% 정도. 자, 그러면 경제는 어느 정도일까? 금년 초에 발표된 걸 보니까 딱 1%였더라고요. 사실은 인구 비율 정도는 우리가 역할을 해내야 되는데 너무 부족한 거죠. 정말 참담하고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구 3.4%에 경제 1%. 또 어른들이 가난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가난해요. 그래서 아동 빈곤율이 1. 자, 그러면 경제가 그렇게 돼 있는데 정치는 또 어떠냐? 지금 정치는 전국적으로 별 존재감이 있는가요? 네, 존재감이 없다고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사회 문화가 있습니다만 이런할 특별히 내세울 게 별로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대할 것은 결국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또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별 관심이 없어요. 왜냐? 애를 다 키웠기 때문에. 물론 손주가 있는 분들은 이제 다시 한번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만 역시 손주가 없는 분들도 많고 이제 손주도 다 커버린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교육에 대해서 전국 교육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닌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얼마나 지금 엉망진창인지 관심들이 없어요. 시장 군수, 지금 이제 시장 후보님도 나오십니다만 이 지자체 장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것부터 우리가 좀 관심을 달리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전북 교육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지금은 침체된 위기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지난 10년간 교육이 너무 불통과 독선에 의해서 중앙정부하고 소통을 못하다 보니까 예산상의 손해를 지금까지 수천억을 받고 또 지자체하고 소통을 못하다 보니까 이 지자체에도 사실은 표가 있기 때문에 교육복지 예산을 많이 씁니다. 시장 부수들이 더 앞장서서 해요. 학교에서 애들을 잘 안 가르치니까 그럼 우리라도 가르치겠다 해가지고 순창 같은 경우는 옥천 인재수기라고 해서 지금 애들을 잘 가르치고 있죠. 또 임실은 동학인재수 그리고 김제는 지평선 학당 그리고 다른 지역도 그런저런 형태로 해서 이 교육청에서 주관해가지고 학교에서 하지 않는 것들을 대신 해주고 있는 그런 형태이죠. 완전히 본말이 뒤집어진 전도된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 교육이 공교육이 제대로 살았다면 굳이 지자체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학생 복지를 위해서 지금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 서로 완전히 이 시장 군수들은 그래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교육청 쪽하고 늘 소통하려고 합니다만 교육청 쪽에서 딱 가로막아버리고 불통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제가 시장 군수들을 뵈니까 하소연들을 제발 좀 소통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이쪽에서도 예산을 쓰고 이쪽에서도 예산을 쓰기 때문에 같이 협치를 해가지고 예산을 쓰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가 있는데 시너지 효과가 전혀 날 수가 없어요. 지금 각각 돈만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북 교육이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한 4년 전쯤 보안의 상서중학교 교사 한 분이 이제 교육청과의 관계에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런 불행한 사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재작년인가요? 이 멀쩡한 상상고를 그냥 못 없애가지고 너무 무리하게, 그것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없앤다면 뭐 그래도 부분적인 정당성이 있겠습니다만은 갑자기 1년 만에 평가 기준을 엄청 올려가지고 도저히 달성할 수 없도록 만들고 이제 그거를 폐지시키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죠. 마음이 몹시들 상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었죠? 법원에서 너무 무리했다 해가지고 학교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런 일들이 결국은 전북 교육이 침체되고 또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으로 제공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전북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라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오늘은 이 자리에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학력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권에 관한 문제인데, 사실 기초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부터 지속적으로 학업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 이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학력이 기초학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기본이 되는 학력을 이제 10개를 가르칩니다. 근데 2개도 모르는 아이들, 이런 애들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기초학력 미달 학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전라북도는 지금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완전 깜깜이에요. 왜 그러냐? 우선 평가를 안 합니다. 그리고 또 평가를 해도 발표를 안 해요. 이제 공식적으로 마지막 발표가 있던 때가 2016년이에요. 지금도 5년 전. 그때 중학교 3학년 아이들 기준으로 해서 보면 바로 10개 가르치는데 2개도 모르는 애들 비율이 전국에서 어느 정도 될까요? 1위입니다. 1등. 근데 그게 2013년에서 16년까지 연속 4년 1등. 기초학력이 못 알아는 아이들이 전국에서 비율이 가장 높다는 뜻은 그런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평가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하려면 학생 전체를 해야 맞죠. 전수평가. 근데 그 후에 이제 랜덤으로 해가지고 10개 반이 있다 그러면 한두 반, 10개 학교가 있으면 한두 개 학교, 이런 정도로 해서 표지 평가를 해 왔습니다만, 이제 그러면 했으면 결과를 발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해요. 지금 모르는 상태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기초학력이 지금 형편없이 떨어져 있고, 제가 이제 전북대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북대 신입생의 예를 들면은 2005년, 6년이니까 2000년대 한 중반쯤 되겠네요. 그때 기준으로 해서 신입생 100명당 한 15명 정도가 타도에서 입학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몇 명이냐? 60명입니다. 그만큼 우리 안방을 타도 아이들한테 내주고 있고, 우리 아이들은 못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전북대가 웬만하면 들어가는 대학이었다면 지금은 그보다는
상당히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왜 아이들이 이렇게 됐나 보니까 일단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들어오면 그 학부모 교육을 시킵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아이들에게 앞으로 공부, 시험,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즐겁고 행복하게 뛰어놀면 최고입니다. 이상적이죠. 맞는 말이죠. 그렇게 할 수가 있다면. 자, 그런데 왜 초등학교 때만 그걸 적용합니까?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가면 다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6년간 성적표가 없습니다. 아예.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올라가면 다시 성적표가 없고 시험 학년 단위로는 없어요. 7년간 완전 깜깜이 속에서 지내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래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만 이 몸의 속에 있는 병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방도 내리는 거고 치료도 가능하고 그런 건데, 아이들이 7년간 얘가 지금 뭐가 부족한지 아닌지 깜깜이 상태로 보낸다는 것은 정말 그건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올라가면 이제 처음 학년 단위의 시험을 보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20, 30점짜리가 수두룩한 거죠. 그러면 설마 그렇게까지라고 생각했던 많은 부모님들은 물론이고 아이들도 멘붕에 빠졌네요. 근데 이 수학 같은 경우는 벌써 초등학교 1, 2학년이 딱 지나면 3학년이 되잖아요. 이제 그 분수를 가르칩니다. 분수. 그럼 그때부터 제대로 이해를 못한 애들은 수학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나온다고 해요. 초등학교 선생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단계별로 이것이 다 이제 거쳐야 될 것인데 그 단계를 제대로 뛰어넘지 못한 아이들은 중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사교육에 의존을 한다고 해도 그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러면 그 애들이 앞으로 이제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딱 한 가지죠. 엎드려 잡는. 그래서 지금 중학교 2학년 이상의 고등학교까지의 그 교실 풍경을 보면 이제 과목이라든가 또는 담당 선생님에 따라서 조금씩 편차는 있겠지만 많은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의하면 3분의 1은 학생의 3분의 1은 수업 듣고 3분의 1은 자고 3분의 1은 딴짓하고 교실 밖에 왔다 갔다 한다든가 또는 잡담을 한다,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결국 자기 인생에 이제 뒤로 처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자는 애들을 그럼 선생님이 깨울 수 있느냐? 깨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깨웁니다. 왜냐하면 학생 인권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애들을 이제 건드리면 안 돼요. 그냥 차라리 일부에서는 그냥 잠을 자줘서 고맙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계실 정도니까요. 왜? 수업방해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지내니까 고맙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교권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학생 인권과 교권과의 관계가 어떤가, 이것을 마치 빵 덩어리가 이렇게 한 개가 있는데 그것을 두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많이 차지하면 다른 한 사람은
사람은 적게 차지할 수 있는 것처럼 일종의 한 사람이 전체를 다 가져가면 한 사람은 하나도 못 가져가는 제로섬 게임처럼 인식을 한 것 같아요. 사실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그런 관계가 아니죠. 그런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고 별도로 둘 다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될 그런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학생 인권을 높임으로써 체벌을 없앤 것까지는 저는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아이들에게 권리의식을 심어주면서 그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까지도 확실하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소홀히 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뭘 하느냐, 신고하죠. 초등학교 때부터 몇 개 학교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있습니다. 경찰관의 얼굴, 이름, 전화번호까지 전부 알려줘요. 그래서 이제 유사시에 신고하라. 그리고 교육청 전화번호도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유사시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자기한테 눈을 부릅떴다든가 선생님이 자기가 생각할 때 왜 나만 미워해?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달려오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한 달 전쯤 우리 전국의 모 중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만 담배를 피우던 중학교 2학년 아이 둘이 화장실에서 이제 결국 적발이 됐어요. 근데 한 애는 피운 것을 인정을 했는데 다른 한 애는 끝까지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너 가방 좀 보자. 그래가지고 가방을 봤죠. 그랬더니 담배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바로 태도를 돌변해가지고 선생님 제 가방 뒤진 겁니다. 인권조례 위반인 줄 아시죠? 바로 교육청에 신고.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건지 말 건지 좀 회의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평소에 이 선생님은 일종의 생활지도주의의 학생부장 선생님인데 그동안에 애들에게 너무 온정적으로 유하게 포용하면서 조금 일탈의미를 하는 애들도 감싸고 왔는데 그런 일을 당하고 난 뒤에는 더 이상 내가 학생부장을 할 수 없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고 그래서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직접 아이들로 인해서 또는 학부모가 학교에 쫓아와서 교사를 폭행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육두문자를 쓴다든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걸 직접 당한 사람이나 또는 직접 당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이제 전해 들은 이런 분들은 이제 학습 효과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더 이상은 애들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게 되죠. 일체 간섭을 안 하는 거죠. 지금 내 자식도 내 맘대로 못 하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이라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 이것이 바닥에 있어야만 교육 효과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느냐? 아이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은 지금 많은 교사들이 이제 교육자적 사명감을 가지고 출근하기보다는 이제 나는 월급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최면을 걸면서 학교에 출근하시는 이런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특히 젊은 선생님들 중에는 그냥 개인주의에 흐르는 그런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런 또 자탄의 소리가 선생님들 사이에서 들리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생각하는 우리 전국의 교육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불평등과 차별 없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거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역시 빈부격차에 의한 학력 격차, 그것이 다시 소득 격차로 이어지고 또다시 이제 배불림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 학교 교육을 통해서, 공교육을 통해서 끊을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애 학생들, 다문화 학생들,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도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지금도 가지고 있지만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라북도에는 20만이 넘는 3개의 시가 있고 안 되는 3개의 시가 있고 또 군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에 의한 교육의 차별, 교육의 불평등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린이집의 차별이 또 없어야 된다. 사립이라고 해서 똑같은 우리 도민들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균형 잡힌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선 학교의 기능은 지식을 전수하는 역할, 이것이 이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만, 더불어서 또 아이들의 공감 능력을 키워준다든가 또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그러한 교육, 또 사회성, 이런 걸 모두 포함한 인성 교육도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그 균형을 이루면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특히 너무 권리에 치우친 그런 교육보다는 권리와 의무, 책임, 이것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교육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우리 헌법 31조를 보면 교육의 자주성, 그리고 정치로부터의 중립을 지켜야 된다, 그런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2년간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교육이 너무 정치적으로 오염되고,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교육과의 경우에 정당 공천이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잖아요. 정치에 휘둘리지 마라. 어떤 교육 정책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 중심에 정치적 이념을 두지 말고 아이를 거기다 놓고 그 정책이 아이들에게 필요한가. 두 번째는 아이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 이 두 가지 잣대를 가지고 어떤 정책을 시행을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초학력을 제대로 길러주기 위해서는, 이거는 초등학교 2학년 단계에서, 1, 2학년 단계에서부터 기초학력만을 전담으로 가르치는, 담임 선생님이 아니라 전담으로 가르치는 별도의 교사를 많이 양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그때부터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역시 아이들의 소질과 적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어떤 아이들은 국영수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고 또 다른 아이들은 예체능을 잘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리에 관심이 많은 애도 있고 게임에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각기 그 아이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추어서 그걸 더
키워줄 수 있는,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교육. 이것이 바로 학교와 교사, 선생님의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데 현재는 국영수만 위주로 하고 있고, 일반 학교에서 나머지는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특별히 예술고등학교라든가 체육고등학교를 제외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어떤 예술, 체육 이런 걸 하기는 어렵죠. 근데 그 북유럽의 이른바 선진국 경우에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상당한 수준까지 국영수 아닌, 교과목 아닌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전국 교육이 나아가 있는 방향이 뭐냐 그러면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교육의 진보니 보수니 이런 거를 따지는 건 너무 낡은 거고 이미 시대에 뒤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메타버스라고 들어보셨죠? 메타버스. 가상세계예요. 가상세계의 그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를테면은 어디 세계 일주를 가고 싶다. 그러면 거기를 통해서 세계 일주를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아바타를 정해놓고 그런 식으로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AI죠. 인공지능이라든가 또는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런 기초 지식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달라져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우선 교실이 지금처럼 사각으로 된 교실이 아니라 가변형으로 해서 때로는 아이들이 많이 들어갔다가 적게 들어가고 이렇게 칸을 막아서 쓸 수도 있고 그런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디지털 기기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구입을 해줘야 돼요. 또 뭐니 해도 교사들이 수업을 정말 잘할 수 있도록 그 질 높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사들의 그런 역량을 키우는데 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전북 교육을 확실하게 바꿔서 이제 모든 면에서 낙후되고 뒤처져 있지만 교육만큼은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북으로 모이고 또 새로운 산업 ICT를 필두로 해서 그런 산업들이 전라북도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른님들 다 같이 전국 교육을 바로 세워서 반석에 올려가지고 우리 전북을 다시 제대로 된 전북으로 만들자. 저는 그것을 교육 입도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입자는 설립자, 도자는 전라북도의 도가 되겠죠.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서 전라북도를 바로 세우자. 여기에 우리 어른님들 꼭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기원 드리면서 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유범기입니다. 저는 1991년에 행정고시 합격하고 기재부에서 30년간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를 보면 권위주의입니다. 잘나지 않나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전라북도 구암군 103면 502 193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백산 초등학교, 백산 중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제가 살던 집은 동네가 아니라 외딴 집이었습니다. 세 가구가 살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전에서 전봇대를 안 놔줘가지고 호롱불 켜고 살았습니다. 요즘은 30W다, 60W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30촉 전구 사와라 했는데 지금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30촉 전구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촉이 1촉이 촛불 하나의 밝기입니다. 그래서 30촉 전구는 촛불 30개를 켰을 때 정도의 밝기다는 뜻으로 그때 당시 들었고, 근데 저는 호롱불 켜고 살았기 때문에 촛불 하나 킨 날은 우리 집이 엄청 밝았습니다. 무진장 밝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촛불 하나 켜면 뭐 생일 때나 한 번씩 부는 정도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인공이 들어간 음식을 저는 딱 두 가지 먹어봤습니다. 또한 읍내에 장날 나가가지고 먹어본 짜장면하고 찐빵. 그 외에는 달걀은 우리 집 닭장에서 직접 꺼내서 먹었고요. 시금치, 상추, 부추, 배, 사과 다 우리 바로 옆에서 그런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저는 뼛속까지 촌놈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촌놈이 이제 처음으로 전주라고 하는 대도시에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장남이어서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는 장남 유학원에서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 친구 집에서 저를 고등학교를 해성고등학교를 다니게 했습니다. 그때 다녔던 곳이 지금 현재 용머리고개인데, 그 용머리고개에는 40년 만에 제가 가봤는데, 80년대 제가 대학 다닐 때 전주 놀러 왔을 때 거기에 가서 보면 그 간이 버스 정류장 옆에 김제집, 부안집, 정읍집 해가지고 소주 한 병에 500원씩 받고 팔고 안주값은 안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40년이 지나서 제가 그곳을 갔는데 간판만 사라졌고 나머지 건물과 골목과 요거는 참 안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안 변해서 한편으로는 과거의 추억이 생각나니까 즐거워야 되는데 꼭 즐거운 마음이 왜 안 들었을까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 골목을 그대로 볼 수 있어서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그동안 왜 다른 동네 발전할 때 우리는 발전 못했는지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처음 와가지고 아버님 친구분 사모님께서 귀한 손수가 저 촌에서 왔는데 그래 점심 도시락 싸가지고 다닐 때잖아요. 그때 이제 오뎅이 뭐 고급 반찬을 싸서 줍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중학교 때까지 그런 거 먹어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도시락을 딱 먹으려고 먹었는데 저녁 드셨으니까
저는 다 넘어오더라고요. 인공이 들어간 게 몸에서 안 받아요. 그 음식에 적응하는데 제가 한 6개월 걸렸습니다. 6개월 지났더니 겁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적응도 6개월이면 충분하다. 나는 중학교 때가 10몇 년을 안 먹고 살았던 음식인데 또 막상 먹어보니까 맛있고, 근데 어쨌거나 적응하는데 시간은 걸리더라. 이 말씀을 드리고, 고등학교 때가 사실은 자기 꿈을 키울 때입니다. 그래서 전주라는 이곳 전주에서 제 꿈이 뭐였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다만 딱 한 가지, 사람답게 살자는 마음은 확실히 먹었고요. 사람이 살면서 책이 아무리 많은 걸 가르쳐줘도 경험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 하는 것을 저는 느꼈고, 그 고등학교 시절 너울골에서 하숙하고 용머리고기에서 하숙하면서 친구들과 놀았던, 공부도 가끔 했습니다. 늘 논 건 아니고, 그 시절이 지금 오늘의 나를 있게 했다. 그래서 전주는 내가 태어나서 이 나이에 이 위치에 오도록 해준 그런 지역이다. 그래서 그 지역이 현재 모습을 가지고 앞으로 가는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다. 이제 우리도 남들처럼 떵떵거리며 돈 많이 벌어서 돈 쓸 때가 넘치고 넘치는 그런 전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다 보면 너무 할 얘기도 많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해서 행정고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격해서 공무원 생활 하는데, 그 공무원 생활 중에 이제 중앙부처에 기재부를 하는 데는 지방 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가보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계기가 돼서 광주광역시에서 경제부시장을 올 거냐 그래서 가겠습니다 해서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예산결산 수석 전문위원도 기재부 출신들이 잘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 자리 뭐 별로 제가 보기에 맛있는 것도 없는데, 그래도 그 자리 갈 거냐 해서 갔고, 여기 정무부시사 올 때도 오라고 그래서 군말 없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국장이 된 이후에 어디에선가 나를 찾아준다는 것은 내가 행복한 일이지, 내가 나를 찾아주는데 그걸 거부하고, 굳이 거부하고 또 추구해야 될 더 큰 뭔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에서 사람들이 나를 찾을 때 내가 거부하지 말자, 이런 생각으로 정부부시사에 오게 됐고, 와서 느껴보니 이 땅은 할 일이 굉장히 많구나,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구나, 이 땅에서 일을 조금 더 하면 굉장히 행복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1년에 제 활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의 그 직격 중에 고향에 유명한 저기 강명 일자리하고 김사영 일자리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특종을 하게 됐습니까? 차이점이 무엇인지 예. 말씀 주신 대로 제가 광주 경제부시장 때 광주형 일자리가 시작할 때 제가 경제부시장이었고요. 광주형 일자리의 기본 취지는 이겁니다. 국내에 있는 대기업, 현대기아차를 포함해서 삼성그룹의 평균 연봉은 1억 가까이 됩니다. 근데 대기업이 평균 연봉 1억을 주고 국내에 투자해서 돈이 남을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근데 광주, 전주, 전북 이런 지방 입장에서는 대기업이 투자를 해줘야 일자리가 생기고
후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형 일자리의 기본 컨셉은 연봉 3천에서 4천, 3,500만 원 정도 주는 일자리를 만든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산업단지에 주거라든지 보육 문제, 교육 문제, 다양한 문제를 해결을 해줌으로 인해서 거기에 사는 종업원들이 자기가 받는 돈은 3,500만 원이지만 생활 수준은 5천만 원, 6천만 원의 생활 수준이 누릴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을 한다는 게 기본적인 취지였습니다. 지금 캐스퍼가 지금 엄청난 선풍을 끌고 있고, 근데 지금 사실은 그런 부분이 조금은 저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초기의 취지에 비해서 약간 변질된 부분이 있다는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국내에 투자해서 기업도 돈을 벌고 거기에 일하는 종업원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기업,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냈다는 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분산형 일자리는 제가 정부부시사 때 지금 지정을 받아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분산형 일자리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분산형 일자리는 대기업이 투자를 한 게 아니고 중소기업의 연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이 연합해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데 뛰어든 거고, 두 번째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통상 다른 지역의 일자리는 민주노총은 참여를 안 했습니다. 분산형 일자리의 경우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부 다 참여를 해서 시작을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다른 지역의 지역 상생의 일자리하고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왜 제가 이제 분산하고 광주 말씀을 드리냐면, 전주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전주는 효성과 함께 탄소와 관련해가지고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대기업과 함께 가는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지금 수소라든지 다른 분야, 특히 저는 생각에 경제뿐만이 아니라 문화를 활용하는 상생형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우리 전주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전주는 한지, 한식, 정말 한약재부터 시작해서 문화, 예술, 체육, 심지어 종교, 그다음 후배제, 조선, 역사, 가지고 있는 자산이 무궁무진입니다. 그래서 이 자산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일자리로 만들어내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기업의 전주였고 중앙의 우리를 확대한다고 우리 언제까지 울고만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징징댄다고 그 사람들이 도와줍니까? 안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자산을 활용해서 충분히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어느 한대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격상 한 분이, 여기 어머님들 중에 한 분이 대박하면요, 자기도 대박하다 싶어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한옥 같은 경우 전통 한옥을 지켜나가는 것도 우리의 임무지만, 그 한옥에 가지고 있는 특색을 하는 정자를 해외에 수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우리의 일입니다. 해외에 수출을 해야 거기부터 우리한테 일자리가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보면 청년이 왜 되나요? 크게 두 가지죠. 일자리하고 주택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자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있다. 그 자신감을 우리가 가지면 우리는 충분히 힘든 침체기를 넣어서 큰 번영을 이루어낼 수 있는 자신감과 자산과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있다. 다 하나 부족한 게 뭐예요? 해보질 않았는데 뭘 하려면 집으로 가야 할 거 아닙니까? 해보지도 않고
예를 들어 한강산 터널 뚫자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어느 분을 불러서 왜 안 뚫냐고 불러서 그랬더니 다 가거든요. 뚫었는데 터널에서 살짝 나와가지고 도로가 막힌가 봐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일단 뚫고 그 다음에 막히니 그 문제는 또 해결을 해야죠. 그래야 한방 다 가는 거 아니에요. 터널을 하다가 막히는 게 무서워서 터널을 안 뚫는 거예요. 어느 세월에 이 동네는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해봐야 되고 질러봐야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또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제가 받겠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이제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이시고 경제하려서 또 이제 전라북도 정부지사를 역임하셨으면서 굉장히 느끼는 소리가 많으셨을 겁니다. 이제 호남의 지역적인 연차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저도 이제 비슷한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광주에서 가요로 하실 때와 또 전라북도에서 또 근무하시는 걸 느끼셨죠. 그런 부분이 남다를 거라고 보시고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파업을 이제 경제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서 아까 일자리에 대한 의견 다 좋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그런 계신다면 최고 합격권에는 공약 3가지만 있으면 이 자리에 꼭 계시는 걸로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겁내기 어려운 질문 감사하고요. 광주와 전주, 전북의 차이는 제가 느꼈던 차이는 광주는 시끄럽기는 되게 시끄럽고 갈등도 많아요. 근데 외부의 적이 나타나면 하루 사이에 하나로 뭉칩니다. 저는 그걸 분명히 느꼈고요. 근데 우리 전주, 전북은 평소 때 싸움도 성공합니다만 그렇게 세게 못해요. 그냥 눈치 보여서. 근데 문제는 외부의 적이 와도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홀대 받았고 하는데 그 부분도 많지만, 저도 보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되니까 기재부에 전북 사람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전에는 이제 혹시나 몰라가지고 쉬쉬하고 있다가,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전북 부안군 104면 502 193번지를 수습 사무관 때부터 외치고 살았고요. 저는 제 고향이 당당한 사람이에요. 내가 부끄러워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 이유는 저는 물론 산업화 시대에 우리가 홀대 받은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언제까지 홀대 받았다는 거에 집중해서는 저는 안 된다. 이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산업문명 시대에 뒤처진 건 분명한데 미래 탄소 중립 시대에는 과거와 같은 산업문명으로는 절대 동네가 발전할 수 없다. 결국에는 사람과 자연이 기계가 공존하는 그런 산업, 그런 일자리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히려 우리 전주, 우리 전북은 그동안 아껴놓은 땅일 수도 있다. 근데 지금 2021년 시점 현재에서 보면 우리 전주에, 전북에 기회가 왔다. 그 기회를 누가 잡으면 돼요? 여기 계신 우리 원우님과 전주 시민과 전북 도민이 잡는 거지 외부에서 도움 줘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제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나부터 제가 그전에 늙어 보이다 지금 여기 뭐 가발도 했고요, 눈썹도 했는데 저 스스로 변하지 않고 다른 걸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스로 바뀔 생각을 하면 우리한테 온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세 가지 공약은 너무 많아서 힘들긴 한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는 전주 완주 통합은 반드시 해야 된다. 전주 완주 통합을 하지 않고 전주의 발전, 전북의 발전을 가져오기는 굉장히 힘들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광주가 큰 거는 전라도의 제1도시가 됐잖아요. 그거는 광산군하고 송정시를 합쳐서 그렇게 된 거고 지금 광주에서 가장 첨단 도시고 잘 나가는 지역은 과거 광산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주 완주 통합을 하면 여기 계신 전주 분들은 조금 서운할지 모르지만 완주군 지역이 폭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산이라고 하는 지명, 그 한국에서 유명한 지명, 경남이라고 하는 지역은 마산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창원시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경남이 지금 이렇게 크는 겁니다. 우리는 왜 그걸 못하냐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전주완주 통합 무산됐을 때 그때 통합했던 청주 한번 가보십시오. 정원군하고 합치고 날개를 달았고 인구 85만 됐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인구 앞으로 다 줄어들 걸로 봐요. 제가 5천만 줄어들고 있죠. 근데 청주는 100만 갈 겁니다. 왜? 청주 완주 통합을 통한 그 시너지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주 완주 통합을 통해서 전주라고 하는 땅이 커야 된다는 게 제 확신이고 그동안 전주는 좀 버텼죠. 근데 13개 시군에서 뒷받침을 해줘서 버틴 겁니다. 13개 시군에 사시던 분이 전주로 와서 살고 그러면서 전주에 있던 젊은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뺏긴 거죠. 근데 지금부터는 13개 시군이 전주를 뒷받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가다가는 전주가 이제 무너지게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전주 완주 통합을 통해서 전주가 이제 나머지 13개 시군을 끌고 가야 됩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겁내기 놀리는 말인데 어느 분은 저보고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투리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식적 비공식적을 떠나서 가끔은 듣는 사람이 안 지루하게 하려면 웃기기도 하고 사투리도 쓰고 정치인이니까 고위 관료니까 이렇게 품위 있는 말만 쓰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저대로 살라요. 그리고 세 번째 방향은 짧게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남 제1문입니다. 호남 제1문이 전라도에 그리고 과거로 따지면 제주도까지 총괄하는 문 중에 으뜸 문인데 일본 문인데 그리고 요즘 시대는 인스타그램의 시대입니다. 젊은 친구 제 딸한테 너 페이스북 좀 들어가지고 아빠 좋아요 눌러라 그랬더니 페이스북을 왜 하냐고. 근데 인스타그램만 해요. 근데 인스타그램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셀카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거예요. 근데 전라도의 첫 번째 문인 호남 제1문은 사진을 셀카를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은 호남 제1문의 그 도로를 1~2km 정도는 지하로 차를 뽑을 생각이고요. 호남 제1문에 제일 잘 나오는 위치에 셀카를 찍을 수 있는 광장을 만들어서 차가 없는 그래서 월드컵 경기장과 연계를 해서 전주에 오는 사람, 전라도에 오는 사람, 차 가지고 오는 사람은 어느 누구든 호남 제1문에 주차를 하고 셀카를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게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압수에 취해가지고 세 번째 거 잊어먹었어요. 질문하요. 마찬가지로 호남 제1번에 비교한다면은 전주 역사 앞에 마중길도 지하로 해서 역전 뒤로 장계마을까지 뚫는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거기를 공원하신다고 한다면은 아마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은데 제가 출마 선언문에 뺀 얘기예요. 기재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천마족길을 와서 처음 느낀 느낌은 굉장히 컨셉 개념은 좋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차를 지하로 가게 했어야 맞지요. 차를 지하로 가게 했으면 맞고 말씀하신 대로 전주역의 서쪽 말고 동쪽까지 깊게 뚫었어야겠죠. 근데 돈은 은행에 많이 있습니다. 좀 빌려다 쓰면 되고요. 빌려서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제가 출판 기념일 때는 써놓긴 써놨는데 조금 그냥 빼긴 했어요. 이번에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전주역 문제인데요. 전주역이 현재 450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 다음에 700억 정도가 돼야만이 정말 전주 역사다운 역을 만드는데 한 250억 정도가 지금 이제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500억 이상 넘으면 에타를 다시 또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450억이 넘어가고 700억 갖고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훨씬 더 돈을 들여서 전주 역다운 역을 만들어야죠. 근데 그러려면 또 예타하면 시간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생각은 450억은 50억대로 쓰고 추가적인 사업을 만들어서 말씀하신 전주역 동부까지 이어지는 큰 프로그램 아이템을 만들어내서 시작을 해야 된다. 저는 이게 지금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 예를 들면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라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버스 터미널, 보스버스 터미널, 전주역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도시로서는 크게 발전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조금은 발전할지 몰라도.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전주역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명품 환승 터미널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게 전주역 동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시간이 많이 들고 같아요. 그러려면 거기에 쇼핑몰도 들어가야 되고 그 옆에 아파트도 들어가야 되고 있을 건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예. 지금 이제 대한강 지역의 자광이 익스트림 타워를 설계했는데 계속 지금 이제 시하구의 도입 때문에 안 되고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민간 투자에 대한 생각은 확고합니다. 민간이 투자하겠다는데 행정이 막아야 될 이유는 절대 없다고 봅니다. 전혀 없습니다. 민간이 돈 들여서 투자하겠다는데 왜 행정이 막아요?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대한방직하고 종합경기장을 합쳐서 제대로 된 호텔, 제대로 된 컨벤션, 제대로 된 백화점 그 다음에 나름 의미 있는 공원 4개는 반드시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더 상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자광이 143층 초반에 얘기를 했었는데 전주에도 기리봉을 발밑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건물이 저는 올라가야 전주의 미래가 밝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약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주 삼천을 문화의 강으로 바꾼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삼천 안에 한국도 하고 태권도 시범도 수시로 일어나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우리교가 외세풍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 답은 이겁니다. 누가 봐도 일본식으로 바꾸자는 게 제 생각이고 그 이유는 그 다음 달에는 중국식으로 그 다음 달에는 미국식으로 그 다음 달에는 한국식으로 그 다음 달에는 필리핀식으로 그 다음 달에는 베트남식으로 만들어서 전주 삼천의 세계 지도를 한번 그려보자. 그러면 필리핀 관광객이 한국마을에 왔으면 필리핀식으로 만들어 놓은 그 달이 반드시 가보겠죠. 거기에도 사진 찍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서 그 관광객이 사진을 셀카를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게 만들어야 전주가
한옥마을을 찾아오는 전주가 아니라 전주를 찾아오는 전주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전주에 와서 보니 한옥마을도 있더라. 저는 이제는 전주가 주인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 관광 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길어져서 죄송스럽고요. 저하고는 이렇게 시간 조금 줘갖고는 좀 안 돼요. 다음에 하실 때는 많이 주셔가지고 한 분 한 분 질문을 다 하셔도, 어느 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셔도, 국방에 대한 질문을 하셔도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린 내에서 제가 끝을 맺으려고 이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그런 얘기 했더니 저보고 잘나치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말씀드린 대로 저는 뼛속까지 청렴이고 뼛속까지 전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동안 30년 동안 저한테 주어진 경험은,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전주와 전북을 살려보라고 하는 어느 높으신 분의 뜻이라고 믿고 여러분과 함께 힘찬 하루하루 살아보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